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오늘은 중복입니다. 더위를 피하라고 조상들이 이름 붙인 날이지만 지금 이 순간 지구 곳곳은 더위가 아니라 자연의 분노를 피해야 할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8.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2011년 규모 9.1의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행히도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이라 아직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고 있지만 지진 규모가 크고 진원 깊이가 얕아서 수십조 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힐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에는 큰 영향이 없었지만 사할린 지역에 5m에 이르는 쓰나미가 관측되는 등 여파가 최소 하루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러시아와 일본에는 쓰나미 경보와 함께 해안가 주민의 긴급 대피 명령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역대급 물폭탄으로 베이징에 500mm 이상 비가 기습적으로 오면서 30명이 사망하고 도심이 마비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중 고기압에 열풍까지 더해지면서 역대 최고로 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 조심하셔야겠고요. 현재 전남 해안에는 너울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으니 휴가철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복, 이 여름의 한가운데서 이젠 피하고 조심해야 할 게 더위 말고도 너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라전 법정, 세상에 이런 일이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7월 30일 수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지역 소식은 순천부터 가보겠습니다. 순천시 원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이전한 순천교육지원청을 다시 원도심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왔어요. 네, 최근 전라남 도의회 임시회 도정 질의 과정에서 순천시 지역구인 정영준 도의원이 순천교육지원청을 현재 방치되고 있는 옛 원도심에 있는 삼산중학교 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전남도 교육청에 제안했습니다. 예. 순천교육지원청 이전 부지로 거론된 순천 삼산중학교는 지난 2020년 학생 수 감소와 신도심의 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매곡동에서 신대지구로 이전했는데 이후 부지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영균 의원은 삼산중학교 이전 이후 기존 부지가 도심에 방치되면서 지역 상권 위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 이전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충분한 소통과 기존 부지에 대한 사전 활용 계획 수립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예. 순천교육지원청의 이전 필요성 도정 질의에 대한 답변에 나선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은 기존 부지 활용 대책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순천교육지원청이 현재 협소한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이 삼산중학교 부지를 이전 후보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이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아무래도 관공서가 이전을 하게 되면 주변의 상권이 좀 위축되는 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을 텐데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이전 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진행자님 말씀대로 삼산중학교 학교 부지로 이 교육지원청이 이전하게 되면 교육지원청이 들어오는 주변의 지역 상권은 당연히 환영하겠지만 이 기존의 교육지원청이 소재한 순천시 연양동 주변 상권 위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교육지원청 이전을 건의한 순천 지역 도의원들은 교육지원청이 이전하게 되면 현 교육지원청 주변 지역의 상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고 이전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순천시 교육지원청은 청사 이전과 관련해 지난 1월 이설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 3월에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쳐 지난 6월에는 이설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이 의뢰된 상태입니다. 이 지역 교육행정당국과 정치인들의 교육지원청 이전 움직임에 대해 지역 일부에서는 대체적으로 삼산중 이전에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일부 주민들은
이전 부지 대상을 이 삼산중학교 부지로 국한하면 안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지역 주민들은 지역의 교육타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이 순천만 국가정원 옆 순천만 생태교육원 주변이나 또 용역 결과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공감하는 지역에 교육지원청이 옮겨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순천교육지원청이 현재 청사 이전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용역 결과를 보고 주민들의 좀 정서를 잘 반영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여수인데요. 여수시가 지역의 새로운 관광 도약의 전환점으로 기대를 모았던 해수부가 진행한 1조 원대 규모의 복합 해양 레저 관광 도시 공모 사업에서 탈락을 했네요. 네, 지난 28일 해수부가 지역의 해양 관광 활성화를 선도할 복합 해양 레저 관광도시 조성 사업 첫 번째 공모 대상 지역으로 경남 통영시와 경북 포항시 두 곳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예. 여수시는 이번 해수부의 공모 사업에 민간 투자 8,980억 원을 포함해 국비 1,000억 원, 지방비 1,000억 원 등 총 사업비 1조 1,000억 원 규모의 복합 해양 레저 관광단지를 구상하는 내용의 이 공모안을 해수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예. 여수시가 제출한 공모사업 대상 지역은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무술목 해수욕장 일원 약 37만 평 부지인데요. 이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고 최근 민간업체가 8,000억 원 규모의 관광단지 조성을 서두르고 있어 여수시는 이번 해수부의 공모에 큰 기대를 갖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업에 탈락을 하면서 이제 정부로부터 사업비 지원은 어렵게 된 상황인데 그럼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여수시는 공모에 선정되면 해당 사업지구에 복합 해양 레저타운과 해양관광 전시 체험관, 해양관광 플로팅 마리나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해양 레저 관광 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는데 예. 이번에 공모에서 탈락하면서 일부 사업 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여수시는 기존 민간 투자 사업 내용에 공모 사업이 선정되면 추가로 마리나 시설과 해양 전시 체험관 등을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공모에 탈락하면서 해당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고 추가로 재원 방안을 마련하거나 계획했던 사업을 보류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예. 아직 여수시는 공모 탈락에 따른 대응 방침을 공식적으로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광양입니다. 최근 이 시간에 지방을 순회하면서 국정과제를 취합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 전남 동북권 방문 과정에서 광양시가 지역 현안 사업을 건의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나왔었는데 정인화 광양시장이 결국 국정기획위를 직접 방문을 했네요. 네, 광양시가 지난주 정인화 광양시장이 국정기획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을 건의했고 또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예. 최근 지역 일부에서 광양시가 국정기획위원회의 지방순회 과정에서 적극적인 접촉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정인화 광양시장이 직접 기획위를 방문한 셈인데 광양시는 그동안 국정기획위에 지역의 현안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예. 광양시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지방현안사업 청취 건의를 지난 6월 말부터 이 국기획위원회 관계자들과 접촉하고 일정을 조율해왔다고 밝혔는데 이 기획위원회의 광양시 현장 방문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현안사업 건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어떤 사업들을 주로 건의를 했습니까? 네, 정인호 광양시장은 기획위를 직접 방문해 광양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미래 발전을 견인한 모두 17개의 핵심 현안 사업을 적극 건의했다는 입장입니다. 예. 광양시가 기획위원회에 건의한 지역의 현안 사업은 산업과 관광, 항만 등이 포함된 정부 단위 투자 사업으로 이 광양만권 2차 전지 원료 소재 분야의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 및 이 소부장 특화 단지 추가 지정, 광양만 관광 클러스터 조성, 철강 금속 탄소 중립 인공지능 전환 지원센터 구축, 광양항 제품 부두 및 컨테이너 전면 항로 증심의 준설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동안 지역 내에서 목소리가 높았던 현안 사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건의 사업으로는 광양항에서 율촌 산단 연결도로 개설 사업과 경전선 KTX 이음의 광양역 정차 사업, 광양 세무서 설치 사업,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회 광양 사무소 설치 사업 등이 건의됐습니다.
광양시는 광양시가 건의한 일부 사업은 이 새 정부의 공약상에도 이미 반영돼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광양시도 현안 사업 건의를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다라는 점 직접 또 방문을 해서 시장이 또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부부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일주일이 네, 참 반갑네요. 빨라요. 그렇죠. 시간이 금방금방 돌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잘 흘러가죠. 벌써 한 7월도 다 예, 갔다니. 그러게요. 네. 오늘 이제 뭐 7월 다 끝났죠, 뭐. 네, 네. 여름은 아직 한참 남았겠지만 그래도 지금 휴전기 아니십니까? 네, 그래도? 이번 주부터 휴전기여서 굉장히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네, 지내고 예,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쉴 땐 또 쉬어야죠. 그러니까요. 네. 좀 업무 강도가 좀 주나요, 휴전기에는? 일단 법정에 갈 일은 없으니까요. 네, 뭐 그것만으로도 좀 감사한 일이고 아. 이럴 때 좀 밀린 글도 좀 써놓고 뭐 그때 해야 되는데 참 그게 또 쉽지 않습니다. 왜 닥쳐야만 또 일을 하게 자기 되는 것인지. 반성과 또 다짐까지 항상 늘. 네, 네. 최근 들어서 이런 이게 약간 자기 반성과 이런 게 조금 더 느신 것 같은 느낌이. 늘 항상 민생을 걱정하고 또 자기 반성하고 네, 아유 막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네. 힘내세요. 네, 예, 네. 그래도 두 분이 지난주와 달리 얼굴이 좀 편해지신 것 같기도 비슷한 하고. 거지 않아요? 늘 비슷합니다. 예. 자, 오늘 화제의 판결 저희가 웃으면서 오프닝을 해봤지만 참 이 사건도 한숨이 나오고 좀 마음이 씁쓸해지는 사건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지난해 11월에 발생했던 사건이었는데 정말 여수, 특히 지역사회를 큰 충격에 빠지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친모가, 엄마가 태어난 지 7개월 된 쌍둥이 자녀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관심이 꽤 높았었는데 이 사건이 지금 항소심까지 재판 진행 중이군요. 1심 판결 나왔다는 얘기겠죠? 예, 지난 4월에 이제 순천지원에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친모에게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검사와 이제 피고인 모두 양형이 이제 검사는 너무 적게 나왔다. 형량이. 그리고 이제 피고인 그 해당 친모는 너무 많이 나왔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항소심이 진행되는 중이고 1심 재판부 보니까 사건 당시 피고인인 엄마가 극단적인 우울감에 빠져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 네, 일단 뭐 범행 동기라든지 피고인의 그 범행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형을 정한 건데 예. 사실은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법률 규정에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예. 이 형량을 두고 사실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정들, 뭐 남편과의 잦은 다툼, 우울증, 육아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이제 재판부에서 8년이라고 형을 결정을 했는데 검찰총에서는 당연히 형량이 너무 낮다라고 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걸 가지고 8년형을 하고 끝낼 일이냐라는 어떤 너무 낮다, 비판적인 형량이. 의견들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참 이 부분도 재판부가 고심을 안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이제 판결을 한 건데 그에 대한 평가는 또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거죠. 혹시 이 사건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뭐 들어보신 건 없으십니까? 관련하고 있는 뭐 변호 측이나 아니요, 뭐 특별히 이렇게 들은 거는 없는데 예. 사실은 그리고 그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이라고 하더라도 예.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발설하는 건 엄격하게 금지가 돼 있기 예. 때문에 사실 뭐 직접 담당하거나 직접 재판을 한 사람이 아니면 파악할 수 없는 어떤 세밀한 그렇군요. 정보들도 있겠죠. 예, 예. 예. 판결문을 조금 보면은 이제 피고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던 피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 또한 매우 나쁘다. 다만이 항상 들어가는데요. 다만 피고인은 경제 문제나 임신 출산의 어려움, 자녀 양육 방법 등으로 배우자로부터 질타를 받아 극단적 우울감에 빠졌던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인 불안 상태가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
있다라고 이제 판결 이유를 밝혔어요. 우리가 이제 어떠한 이제 죄가 인정된다고 할 때 이 사람에게 어떠한 형량을 선고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합니다. 예. 뭐 범행 동기, 그 범행의 수단,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그 정도, 그러니까 뭐 예. 잔인함, 뭐 그런 거죠. 그다음에 범행 이후의 정황, 자수, 뭐 반성 여부, 그리고 이제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그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 그리고 동종 전과가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재범 가능성까지, 뭐 이런 거 다 고려를 해가지고 형량을 정하는 거라서 예. 사실 8년이라는 형량이 뭐 이제 듣기에는 좀 작다고 이제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런 뭐 유사한 사건들에 비교했을 때는 또 그렇게 적은 것은 또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논하기가 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보다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우리는 항상 어떤 기사를 보고 그 내용을 접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좀 더 깊게 본다면 판결문 정도만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늘 항상 사건의 기록이라든지 사건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결과를 놓고 논하는 거는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섣불리 단언해서도 안 되고요. 예, 다만 예. 지금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항소심 진행 중이니까 그에 따라서 뭐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항소심 재판의 쟁점 사항은 뭔가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이제 피고인이 뭐 본인의 뭐 심신미약까지 주장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뭐 과거에 정신병력이 있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한 차례 정도 이제 우울증을 좀 호소하면서 병원에 방문한 뭐 이런 기록들은 나오긴 하지만 예. 뭐 정말로 뭐 극심한 이제 우울의 정도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진단을 받은 그런 사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기가 심신미약 이런 것까지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아마도 결국에 항소심의 주요 이제 쟁점은 이 8년이라는 이 선고 결과가 부당한 것인지 아니면은 뭐 이제 적당한 것인지 여기에 아마 좀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데 특이하게 항소심 재판부가 친부 그러니까 네. 그 숨진 쌍둥이의 아빠이자 네. 이 지금 살인을 했던 그 엄마의 남편 그 친부에게도 발언권을 직접 줬다 그래요. 방청객에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 피고인의 남편으로서의 발언권을 줬다라고 보기보다는 예. 피해자의 유족이잖아요. 사실 이제 죽은 아이들의 아빠잖아요, 예. 친부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언권을 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피해자도 직접 당사자 아니냐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피해자는 형사 사건에서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는 제3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형사 재판의 당사자는 언제나 검사와 피고인이에요. 그래서 피해자는 제3자여서 당연히 발언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예. 피해자나 아니면 피해자가 사망했으면 피해자 유족들은 예. 법원에 신청을 해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아하. 기회를 부여받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런 사건들에서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이 신청을 하면 그걸 받아주죠. 그래서 이번에도 신청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봐야겠죠. 신청도 안 했는데 나하고 한마디 해보세요.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하니까 그걸 받아줬고 예. 피해자 유족으로서 어떤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친부는 어떤 발언을 좀 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이제 뭐 들리는 바에 따르면은 본인이 당시 아내의 우울증을 너무 가볍게 여겼던 것 같다. 뭐 그 나의 잘못이 오히려 더 크다. 뭐 이제 그런 부분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이제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양형 요소 중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근데 이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 유족이 그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게 되는데 아마 그런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까. 이제 본인의 탓이다. 이게 이제 이 뭐 피고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눈물로 호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런 친부의 입장이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피해자 유족의 대표로서 이야기를 한 건데 그리고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의 남편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재판부에서 당연히 고려 요소로 삼는데 예. 그걸로 인해서 뭐 결과가 바뀔 것이냐 그거는 이제 또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가족 간의 이런 살인이라는 극악 범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 이제 죽은 그 이제 피해자의 이제 그 결국 다 가족이죠. 예. 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경우는 사실 뭐 이례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주 이제 네, 뭐 일어나는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심에서 이런 남편의 호소가
반영이 돼서 징역 8년이 나온 것이라면 항소심 결과는 이제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뭐 더 형량이 나온다고는 하지는 않을 것이고 뭐 1심에서는 남편이 이런 의사를 안 밝혔었는데 2심에 이르러서는 이제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하면 좀 뭐 참작은 할 수는 있겠으나 낮아질 수도 뭐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왜냐하면 뭐 이 이제 뭐 재범의 가능성 거의 없을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의 유족이 이제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1심에 반영이 안 됐다고 했을 때는 항소심에서도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근 사회적으로 저희가 지난주에도 다뤘던 아버지가 아들을 네. 살해했던 사건 혹은 오늘 사건처럼 엄마가 어린 자녀를 살해한 사건, 이렇게 뭐 자녀 살해 후 자살, 또 일가족 동반 자살,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을 막을 뭐랄까요, 그 제도적인 방안 이런 것들에는 어떤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뭐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규정들을 마련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흉악한 사건들 사실 좀 안타깝죠.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어떤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아니면 가정 불화라든지 육아 스트레스라든지 모든 게 결국에는 우울증 때문에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사회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또 하고 그것이 어떤 이런 흉악 범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어떤 비용이나 뭐 병폐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제도적인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좀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긴 하죠. 뭐또 예. 항상 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식이 개선돼야 되겠죠.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너무 쉽게 내뱉기도 하고 나 조금만 뭔가 조금 우울한 감정이 들면 나 나 사실은 우울증이야. 그러면 오히려 진짜로 우울증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 약간 희화되는 측면도 있고 그냥 육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스트레스라는 뭐, 게 아, 나 우울증 걸릴 것 같아. 네, 이런 말 맞아요. 쉽게 정말로 그건 아무 쉽- 생각 없이 네, 맞아. 하는 자살이나 이런 어떤 범죄로도 이어질 만큼 심각한 질병인데 그거에 대한 인식이 좀 여전히 부족한 것 같고 아마 이러한 이제 형량 선고에 이게 꼭 피고인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재판부의 인식도 담겨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좀 우리가 제대로 된 한번 이제 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인식의 변화 당연히 필요하고요. 또 마음 건강을 잘 챙기는 것 또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주제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우리가 여름 이제 뭐 법 휴정기라고 하기도 하셨는데 놀러 갈 때 뭐 시원하게 나는 피서 중에 하나가 가족끼리 어디 놀러 가서 버너에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뭐 노는 것일 텐데 오늘은 이 버너에 들어가는 부탄가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실 텐데 썬 연료로 잘 알려져 있는 이게 부탄가스로는 세계 점유율 1위라고 하는데 부탄가스 제조업체 태양과 다른 업체들이 서로 가격 담합을 냈다가 1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회사 주주들이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은 담합행위와 또 담합행위로 회사의 이익을 가져다 준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꽁트부터 듣고 오시죠. 왔다 라순이네는 뭔 놈의 복숭아를 그리 빨리 팔아본 거예요. 아유 날도 덥고 사람도 없어서 그냥 반값에 세일한다고 했더니 금방 나갔어요. 라순이네 같은 사람들 때문에 안 돼. 그냥 우리는 뭐 공짜로 농사 짓는가. 이 복숭아 요놈 키워서 뭐 팔려면 농약값에다가 인건비에다가 돈이 얼마나 많이 든디. 그걸 큰다고 헐값에 팔아버려. 아유 이거 들고 있는다고 돈이 나오겠어요. 요즘 날씨에 무르고 썩어가지고 못 파는데 얼른 싸게라도 팔아서 농약값이라도 보태야죠.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가 딱 한 상자에 10,000원 이하로는 팔지 말세. 아니 그래야 자네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가 다 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참에 한 15,000원 정도로 딱 선을 정해버릴까요? 한술 더 뜨구만. 그럼 그리 알고 동네 회관에 복숭아 농사 짓는 사람 다 모이라 해갖고 얘기할란께 자네도 오쇼. 아니 여기서 죄송해요. 라순 씨 너무 그 마음이 반값으로 뭐 헐값에 주다가 갈대. 갑자기 한술 더 뜨고 있습니다. 15,000원으로 확 올라갔어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더니 자, 이런 가격. 자, 그렇습니다. 꽁트 내용 좀 듣고 왔고요. 오늘 가격 담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죠. MBC 라디오
1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의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 수요일 나전법정 함께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진행 중이고요. 자, 오늘은 담합행위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복숭아 농장을 두 분 다 각각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복숭아 맛있죠, 농장을. 복숭아. 네, 복숭아 너무 맛있죠. 그런데 라순인의 복숭아를 갑자기 파격 할인을 합니다. 반값으로. 그러니까 라전인에서 아니 이런 시장 경제 지금 파괴하는 거 아니냐, 가격을 잘 이걸 우리가 지켜야지, 서로 좋게 해야지 라면서 한 상자에 10,000원으로 팔까 했는데 라순이가 갑자기 갈 때처럼 마음 바꿔서 네. 15,000원으로 팔자. 네, 그러면은 받고 5,000원 더 받고 해서 5,000원 더 해서 이렇게 또 본인들끼리 이제 다 불러서 그럼 이렇게 하기로 하자 하고 가격 담합을 합니다. 이렇게 생산자 간의 가격을 맞추는 거 담합이라고 하는 거 맞죠? 예, 담합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예. 가격을 이렇게 맞추는 게 가장 대표적인 담합이고 이건 상식적으로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유형의 담합 행위는 당연히 법적으로도 금지가 돼 있습니다. 예. 예,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약칭으로 공정거래법이라고 하는데 예. 사업자는 계약이나 계약 협정, 결의 또는 그밖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러니까 아까 같이 뭐 쿵짝쿵짝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 안 된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가격을 결정, 유지, 변경하는 행위. 그러니까 상의해서 협상해서 이렇게 정하는 걸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런 사례들은 불법인 거죠, 그러면은? 네. 법에서는 담합이란 단어를 쓰지는 않고 그래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합니다. 부당한 부당한 공동행위. 공동행위. 그래서 뭐 이제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 이제 이런 우리 흔히 말하는 담합의 전형적인 형태고요. 이 공정거래법에는 총 9가지 정도로 이제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이제 부당한 공동행위로 지칭을 하고 이걸 위반했을 경우에 가징금도 부과하고 또 이제 뭐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세부적으로 9가지로 나눠져 네, 있을 맞습니다. 정도로 네. 꼼꼼히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통신 3사가요, 가입자 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한 것을 두고 공정위가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맞습니다. 부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이죠.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를 제한하기 위해서 판매 장려금을 조율한 이 담합 혐의로 SK텔레콤,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서 총 963억 원의 가징금을 부과했고요. 예. 특히 SK텔레콤이 388억 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최초 잠정 결정의 과징금 액수는 원래 1,140억이었어요. 근데 이제 좀 줄었네요. 통신사로부터 좀 뭐 이제 해명도 받고 뭐 이런 자료들 다 해서 최종적으로는 총 963억 원의 과징금 부과했습니다. 예, 담합으로 근데 과징금 받은 게 우리가 항상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통신사들이 이렇게 과징금 받는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과징금을 내면서도 또 담합해서 또 맞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통신사 입장에서는 서로 고객을 지키자. 그러니까 네.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한 건 거죠. 그렇죠. 이제 속칭 번호 그러니까 가입자 유치 제한하기 통신사가 3개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알뜰분도 인구수는 있다고 5천만 치지만 그래도 넘는데. 크게 예. 대형사로는 예. 그러니까 그 세 군데에서만 잘 조율을 하면 얼마든지 이제 불공정한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이런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과징금이 뭐 900억 원, 1,000억 원 이렇게 나올 정도로 과징금이 상당해 보이는데 이런 담합 행위에 대해서 법원 또한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까? 공정위가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해서 뭐 다른 불복 절차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 입장에서는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법원이 판단을 했을 때 과징금 부과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그 청구를 기각할 것이고 뭐 일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금액을 깎아준다거나 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판결로서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아하, 그래요. 이게 손해배상으로 이어진 사건도 있습니까? 예, 실제로 있을 수 있고요. 공정거래법에 해당 손해배상 관련한 조항도 있습니다. 보면
손해배상 책임해서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는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법, 그러니까 담합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는 걸 가해자들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전환을 시켜놨죠. 일반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내가 어떤 손해를 얼마간의 손해를 입었는지 내가 밝혀야 되는데 이건 사업자 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이 책임이 없다라는 걸 너희들이 밝혀라 이렇게 이제 법률 규정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만약에 뭐 피해자가 소비자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비자가 예를 들어서 너희들 담합 행위가 없었다라면 내가 이걸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는데 너희들 담합으로 인해서 내가 비싸게 구입했다. 그래서 그 차액 상당액이 손해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얼마든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법원의 판결, 담합 행위로 회사에 이득을 가져다 줬지만 대표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는 판결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탄가스 제조업체 간에 어떤 담합 행위가 있었는지 설명부터 좀 해주실까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휴대용 부탄가스의 가격을 인상 또는 뭐 이제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인하하기로 합의한 거였는데요. 뭐 태양의 이제 소액 주주들이 이 가격 담합 행위로 회사가 이제 159억 6천만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그 회사의 대표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돼서 1억 5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뭐 물론 이거에 대해서 뭐 소송도 하고 그 형사적인 처벌에 대해서도 계속 불복을 했었지만 결국 다 확정이 됐어요. 그럼 회사에는 159억 6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잖아요. 과징금을 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절차가 있었냐면 이 회사의 주주들이 이 이제 태양 회사를 상대로 대표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손해배상 청구해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회사가 이거에 응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주들이 회사를 위하여 대표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회사를 위하여? 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96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주주한테 주라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게 주라는 얘기예요. 너가 회사에 이런 행위로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이런 행위를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니 그 손해를 회사에게 배상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송을 과징금 159억 원을 159억 그렇죠. 중에 96억만 인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주식회사의 주인은 어떤 개인이 아니고 주주들이에요. 주주들. 그리고 대표이사가 그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임무가 있는 의무가 있는 대표이사가 어떤 불법적인 잘못을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을 해야죠. 대표이사 개인이. 그래서 그걸 추궁하는 소를 이제 제기하라고 한 거죠. 제기하라고 했는데 회사가 말을 안 들으니까 주주가 나서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손해배상 책임에 제한 규정이 들어가요. 손해배상 책임 인정은 되는데 그래도 이걸 다 물리게 할 수는 없고 뭐 그거에 대해 뭐 60%. 이 사건 같은 경우 60%로 제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긴 거죠. 그럼 만약에 주주들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지면 그러면은 혹시 뭐 소송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법 규정이 다 상법에 있는데요. 만약에 주주들이 이겨요. 지금 사건처럼 승소를 하게 되면 그 뭐 이제 그 소송을 하려고 했던 이제 들었던 비용들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그리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해당 이사에게 또 그걸 구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패소를 해요. 그러면은 그 책임은 악의가 없으면 책임을 안 져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이 그래요? 소를 제기했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뭐 주주들의 청구가 인정이 안 돼서 이제 주주들의 주장이 인정이 안 돼서 만약에 그냥 패소를 하게 될 경우에 뭐 이렇게 물리는 게 아니라요. 근데 이게 악의적으로 만약에 제공을 그러니까 이렇게 소를 제기한 거면 그때만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이 악의라는 거는 정말로 이제 이렇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제기할 정도의 그걸 막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어쨌든 그 나쁜 그쵸? 의도였을 때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 물론 주주들이 뭐 승소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대표 측은 담합이라는 위법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회사에 이익을 갖다 준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을 했다 그래요. 당연히 그렇게 항변하겠죠. 그리고 제가 뭐 그쪽을 변호하는 입장이라도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회사 이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한 건 맞지만 결국 그 목적과 의도는 성공이었다. 그렇죠. 회사의 이익을 가져다 주기 위한 거고 실제로 어떤 이익들이 발생했다라면 그런 부분들은 좀 공제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랬군요. 그래서 그런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자, 어떻게 말했냐면 담합으로 인해서 뭐 회사에 오히려 이익이 발생했으니까 만약에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고려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주장했지만 이 과징금 상당액의 손해는
확정적으로 이미 발생을 했다. 뭐 판결이 확정됐으니까. 예. 근데 담합으로 인한 이익,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주장하는 그 이익은 일단 증명도 어려워요. 그리고 그래요. 설사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징금에 따른 손해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계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공정거래법의 취지가 몰각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무조건 불법 저질러도 회사 이익만 주면 돈이 괜찮아? 돈이 네. 더 크면 괜찮은 건가? 과징금 200억 내고 회사 매출 뭐 2천억 올리면은 그러면은 뭐 다 처벌도 없애주는 건가? 그럼 공정거래법 뭐가 왜 필요하지? 요거에 대한 거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예. 뭐 이러한 주장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럼 법원이 앞으로도 이 주주의 이익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좀 통상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 그렇죠. 이번 기본적인 사례처럼? 대원칙도 지금 당연히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판결을 하려고 하는데 예. 물론 그 사안을 세부적으로 따져봐서 대표이사의 과실의 정도라든지 회사에 어떤 얼마나 손해를 끼쳤는지 사안별로 따져봐야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그 일반적으로 생각하신 것과는 아주 달리 주식회사는 주주들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나 일부 이사들 개인의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당연히 법원에서도 이런 유형의 사건들이 있으면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계속 판결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 두 번째 주제 토크로는 담합에 대한 이야기, 또 이로 인해 발생한 뭐 손해배상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전법정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주인공 바로 만나보죠. 저는 아쿠아플라이 여수에서 바다거북을 지금 6년째 담당해서 사육하고 있는 좋은빛 아쿠아리스트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아쿠아리움 수족관의 숨은 주역인 아쿠아리스트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보통 아쿠아리스트라는 직업이 막 자주 들려오는 직업은 또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얼추 좀 생각을 해보면 물고기를 좀 돌보는 직업 정도로 생각될 것 같아요. 네, 아쿠아리스트는요 수족관이나 해양 생물을 전시하는 시설에서 이 어류나 해양 포유류 같은 해양 생물 그리고 수중 생태계를 관리하고 돌보는 직업입니다. 예. 그 우리가 보는 수족관의 그 바닷속 모습을 만들어낸 사람인데요. 오. 수족관에 있는 환경들을 자연 환경에 비슷하게 만들어서 수중 생물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양 생물과 우리를 이어주는 연결자라고도 합니다. 먼저 아쿠아리스트는 이제 수족관이나 해양 생물을 이제 전시하는 시설에서 이제 어류나 해양 포류 같은 해양 생물 그리고 수중 생태계를 관리하고 돌보는 직업인데요. 이전에 이제 아쿠아리스트는 이제 단순하게 수족관을 찾는 분들에게 이렇게 전시만 이제 목적으로 해서 이제 아름다운 생물이나 이제 건강한 해양 생물을 보여주기 위한 직업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수족관들이 이제 서식지 보전 기관이랑 구조 치료 기관도 같이 역할을 하고 있어서 아쿠아리스트가 해양 생물을 연구하기도 하고 멸종위기 생물이나 이제 보호가 필요한 생물들을 이제 종보전을 위한 활동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생물이 다 달라요. 아쿠아리스트마다 벨루가를 담당하는 아쿠아리스트가 있고 저처럼 바다거북을 담당하는 아쿠아리스트가 다 전문적으로 다 있습니다. 네, 소개해주신 해양생물과 우리를 이어주는 연결자라는 말도 참 좋았는데 네. 요즘에는 아쿠아리스트들이 이제 뭐 보호나 구조, 치료 기능, 종 보존처럼 굉장히 좀 입체적이고 다양한 일들을 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자, 이 좋은빛 아쿠아리스트는 어떻게 처음 이 직업을 갖게 됐을까요? 초등학교 2학년 때요. 부모님 손을 잡고 처음 갔던 그 수족관에서 꿈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때까지요. 밥상에 있는 물고기만 보다가 헤엄치는 물고기를 처음 보게 되면서 그럴 수 있죠. 와,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매일 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 아쿠아리스트를 꿈꾸게 됐고요. 어릴 적 꿈을 이룬 셈이 됐습니다. 와, 꿈을 이루셨네요. 네. 이제는 직업으로서 그 아름다운 세상이 다가 아니었다는 것을 좀 느낄 것 같은데 아름다움을 좀 보여주는 그런 직업인 만큼 그 동시에 그들의 업무가 참
많아졌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맞아요. 살아있는 생물을 관리하는 직업이다 보니까요. 항상 이 상태를 또 세심하게 점검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엄청 예민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우리가 수족관에서 만나는 생물들 외에도요. 관리가 필요한 물고기나 해양 생물들을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먹이 챙기기부터 약먹이 치료까지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단 출근은 해서 이제 오전에 팀원들이랑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고 이제 점검을 합니다. 이제 밤사이에 생물들이나 시설에 이상이 없었는지 이제 점검을 한 후에 이제 오후에 이제 애들에게 먹이들을 이제 조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이제 먹이도 챙겨주고 아니면은 이제 특이사항 있는 아픈 개체들이나 이런 개체들 건강검진도 진행하고요. 아니면 시설 보수나 청소들 같이 함께 진행합니다. 아무래도 보여지는 것들은 건강하고 이제 예쁜 애들 친구들로 이제 주로 보여지게 되고 뒤에서는 이제 아픈 애들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한 친구들을 이제 돌보게 되는데 사실 전시되는 측면도 많이 손이 가지만 사실 이렇게 뒤에서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 손이 더 많이 가는 게 시간도 더 많이 들고요. 네,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었어요. 아쿠아리움에서. 네, 맞습니다. 자, 이 좋은빛 아쿠아리스트는 현재 바다 거북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번에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네, 바다 거북은 멸종 위기 생물입니다. 그래서 여수 아쿠아리움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 바다 거북 인공 증식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인공 증식 연구요? 네, 맞습니다. 이 해양 생태계 종 보존을 위해서 인공 증식으로 번식하고 또 번식된 개체들을 매년 방류까지 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올해 여름에도요, 이 제주도 중문 해수욕장에서 방류 계획이 있습니다. 와. 올해 구조대 치료를 마친 한 마리와 인공 번식된 3년 키운 이 바다거북 8마리를 바다로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정치망에 걸리거나 아니면 자초된 바다거북을 이제 저희 기관으로 이송을 해서 치료를 한 다음에 이렇게 치료가 완료된 개체들은 바다로 돌려보내는 이런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공증식된 새끼 바다거북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활동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연으로 돌려보낼 때 그 개체의 식별을 위해서 태그를 부착하고 그리고 이제 개체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GPS를 부착해서 함께 나가고 있어요. 올해는 23년도에 여기서 인공증식된 메보리 바다거북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자연방류도 나갈 거고요. 그리고 올해 구조된 개체가 또 한 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개체도 치료가 완료된 후에 올해 나갈 예정입니다. 바다거북 방류는 16년도부터 진행을 해왔고 저는 19년도부터 진행을 해왔는데 이제 16년도부터 이제 아쿠아프렌 여수가 방류한 개체만 160마리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수에서 인공증식된 개체들은 230마리 정도. 올해는 8마리 정도 나갑니다. 와, 구조된 개체도 그렇고 네. 인공 증식한 개체도 그렇고 이게 네. 인공 증식이라는 건 키워서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알부터 시작해서 키워서 보내는 거죠. 이렇게 자식처럼 그럼 알 때부터 키웠다는 건데 이런 바다거북을 바다로 좀 떠나보내는 그런 마음이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들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에 방류되는 바다거북은요. 좋은빛 아쿠아리스트가 직접 알을 하나하나 꺼내 부화시키고 처음 먹이 먹을 때부터 3년간 와. 키운 자식 같은 존재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저 안전하게 바다로 나가서 잘 컸으면 마음도 있고 또 힘차게 바다로 향하는 모습에 보람도 느낀다고 합니다. 가장 보람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렇게 부화시켰던 개체들이 건강하게 바다로 다시 나갈 때 그리고 그 해양 생태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 거를 이제 상상하게 될 때 이제 바다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걸 먹으면서 어떤 생물들과 살아갈까라고 생각할 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 고생도 다 잊혀지고요. 저희가 국내 유일하게 바다거북 산란장이 있어요. 모래 산란장. 거기서 이제 암컷이 알을 낳고 이제 내려오면 저희가 CCTV를 확인해서 그 위치에 알을 이렇게 파서 하나씩 꺼내 오는데 알을 찾을 때 약간 보물을 찾은 느낌이랄까요? 모래 속에 이렇게 하얀 알들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 보면 약간 보물을 찾은 듯한 느낌을 받고 그때 가장 진짜 기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분의 직업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맞아요. 힘든 순간도 있겠지만 매번 좀 기쁨을 많이 좀 보람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직장이다 보니까요.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럴 때마다 이 바다 거북이 있는 수조를 한 바퀴 뺑 도신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내가 얘들 때문에 일을 하자는 생각이 들고 다시 힘이 난다고 얘기합니다. 와. 또 거북이들이라도요. 아쿠아리스트와 교감을 하고 있다고 해요. 거북이도 교감을 잘 하는군요. 예.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요. 아쿠아리스트 그 옷을 입고 오거나 먹이통을 들고 오면 먹이 주는구나 하고 몰려온다고 해요. 그 정도는 거북이도 할 수 있군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직업 만족도 높은 만큼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크실 듯해요. 그렇죠. 자신이 앞에 드러나지 않는 수족관의 조연이지만요. 오히려 뒤에서 일하면서 기쁨을 많이 느낀다고 해요. 특히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해양 생물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쵸. 이제 단순하게 이제 아쿠아리스트가 생물을 키우고 뭐 아름답게 보여주고 이게 아니라 해양 생물을 보호하는 그런 포괄적인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신기해하세요. 그리고 조카들이 있는데 조카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막 유치원 선생님한테 저희 이모 아쿠아리스트예요. 막 이렇게 자랑하기도 하고 이제 아이들이 수조를 볼 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느꼈던 그 감정들을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 때 그때 또 되게 큰 기쁨을 느끼죠. 네, 이분이 뭐 수족관의 조연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바다 거북들에게는 엄마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 세상 전부일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 수족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양 생물들을 보호하고 많은 이들의 즐거운 표정에서 더욱더 행복을 느낀다는 아쿠아리스트들의 열정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 좋은빛 아쿠아리스트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7월 30일 수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